제주 바다새와 포구 앞에는 이상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은 그 개를 소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수십 번 바뀌어도 비석처럼 서 있던 소봉이. 그리고 7해가 지난 어느 날 모두가 잊었던 한 사람이 정말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와 한 남자의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북쪽 세화포구 앞 선착장.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얀 그림자가 있었다. 진돗개 소봉이었다. 9살이 된 소봉이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선착장 끝 콘크리트 방파제. 그곳이 소봉이만의 특별한 자리였다. 7년 전 그날도 이랬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을 저녁, 상규는 소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봉아,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어선 구조 작업에 나서는 상규의 뒷모습을 소봉이는 꼬리를 흔들며 배웅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구조선마저 전복되고 말았다. 수색 작업이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상규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다에 빠지면 끝이야. 돌아올 리 없어. 그러나 소봉이는 달랐다. 상규가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선착장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운 겨울이 와도 소봉이는 그 자리를 지켰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안쓰러워했다. 저게 참 불쌍하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도 변했다. 예전엔 어선들만 드나들던 작은 포구가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깔끔한 카페들이 들어서고 펜션들이 생겨났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소봉이에겐 달가운 변화가 아니었다. 이제 소봉이의 시력은 많이 흐려졌다. 백내장이 진행되어 멀리 있는 것들은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소봉이는 여전히 매일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응시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코와 귀로 느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모든 것이 상규와 함께했던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소봉이 곁에는 항상 낡은 회색 모자가 놓여 있었다. 상규가 그날 쓰고 나갔던 바로 그 모자였다. 파도에 밀려온 것을 소봉이가 물어다 놓은 것이었다. 모자에서는 여전히 상규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소봉이는 가끔 그 모자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주인의 흔적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번거롭게 여겼다. 특히 새로 생긴 상점 주인들은 불편해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몰려들면 매장 앞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소봉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바다만 바라보며 기다렸다. 상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소봉아, 미안했어. 늦었지? 하고 말해줄 그날을 믿으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소봉이에게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면 소봉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거리는 뒷다리를 이끌며 마을 어귀의 빈 창고로 돌아갔다. 그곳이 소봉이의 잠자리였다. 상규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소봉이는 창고 한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상규가 불러주던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소봉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마을 이장 윤성만은 요즘 들어 골치가 아팠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발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소봉이었다. 상점 주인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 이장님, 저게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고 가버린다고요. 카페 사장이 불평했다. 게다가 냄새도 나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성만은 난처했다. 소봉이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마을의 경제가 관광업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다. 동물보호소에 연락해봐야겠어요. 성만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소봉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죠. 상인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보호소에서 더 잘 돌봐줄 거예요. 성만은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네, 이틀 후에 나갈게요. 담당자의 대답이었다. 포획일이 정해진 것이다. 성만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소봉이는 평소처럼 창고에서 잠들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공기 중에 평소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새벽 3시경 소봉이는 갑자기 일어났다. 창고 밖으로 나가 선착장을 바라보았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소봉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언가가 소봉이를 부르고 있었다. 상규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소봉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선착장을 지나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상규가 생전에 자주 산책하던 길이었다. 소봉이와 함께 석양을 보며 걸었던 그 길이었다.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다. 소봉이의 늙은 다리로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 걸었다. 제주 북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소봉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상규의 발걸음을, 그때의 웃음소리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절벽 위 전망대였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선착장에서 보는 것과는 달랐다. 더 넓고 더 깊었다. 소봉이는 그곳에 앉아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소봉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어디 갔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성만도 불안해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오기 전에 소봉이가 사라진 것이다. 북쪽 해안 쪽을 찾아봐야겠어요. 상규가 자주 가던 곳이니까. 몇몇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수색에 나섰다. 소봉이를 보호소로 보내자던 사람들도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한편 서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간호사 최지은은 아침 회진을 준비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환자가 있었다. 7층 끝방의 신원미상 남성 환자였다.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다.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추정되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같은 단어였다. 소봉아.
지은은 그 환자를 돌보면서 늘 궁금했다. 소봉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애완동물의 이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보며 잠시 쉬고 있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하나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7년을 기다린 게 소봉이의 이야기였다.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한 지은은 곧 화면에 빨려들었다. 영상은 제주도 동쪽 어촌 마을의 소봉이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다. 유튜버 제주맨이 제작한 이 영상은 소봉이의 7년간 기다림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매일 선착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하얀 진돗개의 모습,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상규에 대한 기억들. 영상 중반부에 상규의 생전 모습이 나왔다. 어선에서 일하는 모습, 소봉이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들이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 상규가 실종되기 전날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었다. 소봉이를 쓰다듬으며 상규가 말했다. 소봉아,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지은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다. 지은은 서둘러 7층으로 올라갔다. 끝방의 신원미상 환자를 찾아갔다. 환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환자의 옆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영상 속 상규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나이, 체격, 얼굴 윤곽까지. 혹시 소봉이를 아세요?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평소에는 반응이 없던 환자가 처음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무언가 알아듣는 듯한 빛이 있었다. 소봉이. 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평소보다 더 또렷한 발음이었다. 지은은 확신했다. 이 환자가 영상 속 상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7층 신원미상 환자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직원은 환자의 기록을 꺼냈다. 7년 전 제주 북쪽 해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네요. 심한 외상과 기억상실증이 있었고, 환자의 발견 장소,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소봉이라는 이름에 대한 반응. 지은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시 보며 환자와 비교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지만 기본적인 얼굴 특징은 비슷했다.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거의 일치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이 환자가 혹시 실종된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지은은 다시 환자 방으로 돌아갔다. 환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 다가가자 환자가 고개를 들었다. 소봉이는 어디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환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창밖을 가리켰다. 바다가 보이는 방향이었다. 소봉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만에 처음 보이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만약 이 환자가 정말 상규라면 소봉이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DNA 검사를 위해 상규의 가족을 수소문했지만 혈육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대신 상규가 사용하던 개인 물품들이
마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지은은 환자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다. 소봉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환자의 반응이 달라졌다.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다. 경찰관이 병원을 찾아왔다. 일치합니다. 이분이 실종된 김상규 씨가 맞습니다. 7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다. 소식은 곧 마을로 전해졌다. 상규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장 성만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봉이를 보호소로 보내려 했는데 정작 주인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소봉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북쪽 해안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만 있을 뿐이었다. 절벽 아래쪽도 찾아봐야겠어요. 한 마을 사람이 제안했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소봉이가 갈 만한 곳이기도 했다. 밧줄을 준비한 몇 명이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요. 절벽 중간쯤에서 외침이 들렸다. 바위 틈새에 소봉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오른쪽 앞다리가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다. 비를 맞고 며칠을 버틴 탓에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소봉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약해진 상태였다. 사람들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못할 정도였다. 평소 같으면 경계했을 소봉이가 순순히 안겨 있었다. 수의사의 진찰 결과는 심각했다. 골절된 다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틀만 늦었어도. 소봉이는 응급치료를 받은 후 마을 임시보호소에 머물게 되었다. 상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재회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다. 상규의 기억상실 상태와 소봉이의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에서는 상규에게 소봉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소봉이를 찾았어요. 다쳤지만 살아있어요. 지은의 말에 상규는 처음으로 뚜렷한 반응을 보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상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상규는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 소봉이를 보았다. 어린 소봉이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해변가를 함께 걸으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서로 많이 늙어 있었다. 의료진은 재회 계획을 세웠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은 두 존재 모두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다. 상규의 기억 회복과 소봉이의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병원 정원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니까요. 의사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재회 당일이 정해졌다. 상규는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소봉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을 알아볼까? 원망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컸다. 재회 당일 아침 병원 정원은 특별히 조용했다. 의료진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규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 한가운데에서 기다렸다. 7년 만의 만남을 앞두고 상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억상실로 인해 소봉이와의 추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의사의 신호에 따라 성만이 소봉이를 안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어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만이 소봉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소봉이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 냄새를 맡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사이로 익숙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냄새였다. 소봉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냄새와 직감으로 상규의 존재를 느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소봉아. 상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순간 소봉이의 걸음이 빨라졌다. 7년 전 그 목소리, 수없이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소봉이는 상규의 무릎 앞에 도착해 코를 킁킁거렸다. 상규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다. 소봉이가 그 손에 얼굴을 비볐다. 거칠어진 털, 야윈 얼굴, 상처투성이 몸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소봉이었다. 상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상규가 소봉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널 기다렸어. 기억은 안 났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어. 소봉이는 상규의 품에서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소봉이는 상규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하찼다. 짠맛이 나는 눈물을 하차주었다. 상규는 소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7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많이 아팠지? 상규가 소봉이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깁스한 다리, 감긴 눈, 여기저기 난 상처들. 모두 자신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다. 죄책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상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회색 모자였다. 소봉이가 가지고 있던 그 모자를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 이 모자가 널 다시 이 자리로 데려왔구나. 소봉이는 모자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상규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깨달았다. 재회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소봉이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다가와 소봉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소봉이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나요? 상규가 간절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매일 만나셔도 돼요. 다만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상규는 안도했다. 소봉이는 다시 성만의 품에 안겨 임시 보호소로 돌아갔다. 떠나면서도 계속 상규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정말 작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상규도 소봉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상규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꿈에서 어린 소봉이와 함께 해변가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며 행복한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상규의 기억도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 소봉이와 함께했던 순간들, 바다에서 일하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소봉이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상이 심각했다. 7년간의 기다림과 최근 며칠간의 고생이 늙은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다. 수의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봉이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상규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이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요?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상규는 소봉이와 함께 병원 뒷마당을 거닐었다.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소봉이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움직였다. 소봉이는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규를 따랐다. 소봉아, 미안해. 상규가 휠체어를 멈추고 말했다. 내가 그날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소봉이는 상규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듯이. 상규는 주머니에서 낡은 모자를 꺼냈다. 소봉이가 7년간 간직했던 그 모자였다. 소봉이는 모자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규의 냄새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 처음 만났던 해변 기억나? 상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봉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상규의 기억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넌 그때 정말 작았었어. 내 손바닥만 했지. 해가 질 무렵 둘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상규는 휠체어에서 소봉이는 그 옆땅에 조심스럽게 누워 있었다. 예전처럼 함께 바다를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소봉아, 내가 있어서 나는 돌아올 수 있었어. 상규가 소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억을 잃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만은 남아 있었나 봐. 그날 밤 상규는 의료진에게 부탁했다. 소봉이를 제 병실에서 재워도 될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함께 있고 싶어요. 의사는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소봉이는 상규 침대 옆에 마련된 작은 방석에서 잠들었다. 오랜만에 주인 곁에서 자는 밤이었다. 상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상규의 냄새를 맡으며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새벽에 상규가 깨어보니 소봉이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상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봉이를 어루만졌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소봉이는 상규의 손길에 안정을 찾는 듯 했다.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다. 상규는 밤새 소봉이 곁을 지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의사가 다시 진찰했다. 상태가 많이 나빠졌네요. 하지만 주인 곁에 있어서 그런지 평안해 보입니다.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상규가 말했다. 소봉이와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의료진은 상규의 마음을 이해했다. 고향, 그들이 함께했던 그 바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상규의 고향행이 결정되었다. 이동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 한 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지은이 자원했다.
상규는 고마운 마음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상규와 소봉이의 귀향을 위해 준비에 나섰다. 성만은 상규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정리했다. 예전 상규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마을 회관 옆 작은 집을 준비했다. 성만이 상규에게 깊게 머리를 숙였다. 소봉이를 보호소로 보내려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셨을 거예요. 출발 당일 상규는 특별히 제작된 이동 침대에 누워 구급차에 올랐다. 소봉이는 상규 옆 작은 공간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힘들어하면서도 상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제주 동쪽 마을로 향하는 길 상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7년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이었다. 많이 변했지만 바다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소봉이도 창밖의 냄새를 맡으며 고향임을 알아보는 듯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나와서 맞았다. 따뜻한 시선으로 두 존재를 맞아주었다. 아이들도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준비된 집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었다. 상규의 침대를 창가에 놓아서 누워서도 바다를 볼 수 있게 했다. 소봉이를 위한 자리도 바로 옆에 마련했다. 둘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첫날 저녁 상규는 소봉이와 함께 집 뒤편 작은 마당에 나갔다. 휠체어에 앉은 상규 옆에서 소봉이가 천천히 걸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는 의지였다. 소봉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소봉이는 상규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대답하는 듯했다. 약한 꼬리 흔들기였지만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두 존재를 지켜보았다.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때로는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았다. 마지막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이틀째 되는 날 소봉이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상규 침대 옆에만 누워 있었다. 상규는 손을 뻗어 계속 소봉이를 어루만져 주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지은이 소봉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많이 약해져 가고 있지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규는 안도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날 오후 상규는 소봉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함께했던 추억들, 바다에서 일하던 이야기들,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들. 소봉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넌 정말 작았어. 어미를 잃고 혼자 있는 걸 내가 발견했지. 상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때부터 우린 가족이 되었어. 너는 내 아들이었고 나는 내 아버지였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상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다. 지은이 도와주어 겨우 침대로 옮겨갔다. 소봉이와 같은 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소봉아, 너는 나의 집이었어. 상규가 소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억을 잃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소봉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상규의 손을 하찼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상규는 느낄 수 있었다. 소봉이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새벽이 밝아오기 전 상규는 소봉이의 호흡이 더욱 약해진 것을 느꼈다.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상규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내려갔다. 소봉이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다. 소봉아, 무서워하지 마. 상규가 소봉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함께 있을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소봉이는 상규의 품에서 편안한 듯 숨을 쉬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상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소봉이와 함께 보는 마지막 일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봉아, 일출이야. 상규가 말했다. 예전에 우리 자주 봤잖아. 새벽에 나가서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던 거 기억나? 소봉이는 감긴 눈을 살짝 뜨려고 애썼다. 마지막으로 상규와 함께 일출을 보고 싶은 듯 했다. 오전 10시경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왔다. 성만을 비롯해 상규와 소봉이를 알던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상규야, 소봉이가 정말 대단한 개였어.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7년을 기다리다니. 사람도 못할 일을 해냈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봉이의 충성심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점심때가 되자 소봉이가 마지막 힘을 내어 고개를 들었다. 상규를 바라보는 눈빛이 또렷했다.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했다. 상규는 소봉이의 머리를 감싸며 눈을 맞췄다. 고마웠어, 소봉아.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나를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봉이는 마지막으로 상규의 얼굴을 하찼다. 짠맛 나는 눈물을 하차주었다. 그리고 상규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멈췄다. 상규는 한동안 소봉이를 안고 있었다. 따뜻했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7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슬프기보다는 평안했다. 마침내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뒷산 상규와 소봉이가 자주 산책하던 길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소봉이가 평생 바라보던 그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무덤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소봉이는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문구였다. 소봉이의 충성심을 기리는 말이었다. 며칠 후 상규는 선착장에 나갔다. 소봉이가 7년간 지켰던 그 자리였다.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소봉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봉아, 여기가 내가 날 기다리던 곳이구나. 상규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바닷바람이 불어와 상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때 상규는 소봉이의 무덤을 찾았다. 낡은 회색 모자를 가져가서 무덤 앞에 놓았다. 이제 너한테 돌려줄게. 고마웠어. 모자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7년을 기다린 게 소봉이의 이야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소봉이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상규는 이제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소봉이의 무덤에 인사하고 저녁에는 선착장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소봉이가 없지만 외롭지 않다.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때론 슬픔이 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상규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소봉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말에 화답하는 듯 들려왔다.